자, 그러면은 이제 10월 17일, 네, 오늘 자바스크립트 내용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그 11단원, 그 내장 기능이라고 하는 단원을 쭉 살펴보다가 마지막 파일을 남겨놓고 종료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걸 이제 시간 분량만큼 끊어서 보다 보니까 15번 파일을 진행하기엔 시간이 한 1, 20분밖에 안 남은 상태여서 그 중단을 했는데, 왜냐면은 이 파일은 제 생각에는 이거 하나만 놓고 1시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 시간에 비례해서 그 아니 설명 시간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좀 곱씹어 보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중요도가 거의 한 200% 정도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좀 고급져지는 거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애들이라고 봐도 무관해요. 그래서 모던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은 여기서 소개되는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반복문이 난리가 나요. 그냥도 어려운 반복문인데 이리저리 온갖 형태로 변형이 돼요. 다만 배열에 관해서만 이제 처리가 돼요.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그 기본 배열을 한 번씩 다 원소들을 훑어보는 게 베이스예요.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이 길이만큼 반복 처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ARR1의 길이라고 하면은 원소가 5개니까 5. 그래서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반복 범위는 0부터 4가 되죠. 그리고 i가 1씩 증가, 플러스 1씩. 자, 그러면 이제 요 i에 해당하는 원소가 배열의 인덱스에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i가 3이 아니래요. 처음에 i는 0부터 시작하니까요. 0일 때 if문 건너뛰고, 자, 첫 번째 i는 요 퍼센트 뒤에 대응되겠죠. 0번째 원소는 ARR1의 0번째. 그럼 10이라는 값을 가져다가 이 자리에 출력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인덱스가 1씩 증가하면서 이제 1번,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갈 거고, 여기도 원소가 하나, 둘, 셋 갈 거예요. 10, 20, 30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얘를 처리해야 될 순서에 이 코드를 보면은 i가 3과 같다면 딱 얘를 처리할 순서에 메시지를 한번 출력하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반복문 안에서의 브레이크는 반복을 그 순간 중단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i가 3이 되는 순간 그냥 여기서 나머지 코드는 다 때려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브레이크를 만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요 if문 없이 그냥 이렇게만 배열의 원소를 탐색을 할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현재로서 가장 익숙한 형태죠. 자, 배열의 모든 원소를 탐색하는 방법이 이제 이 배열 객체 안에 메서드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형식은요, 전부 다 그 배열 객체 점 함수를 호출해요. 배열 객체에 속해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건데,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얘네가 모두 콜백 함수를 가져가요. 이 콜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좀 달라요. 첫 번째는 포이치입니다. 일단 기본형만 보죠. 자, ARR2.427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면요.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는 메서드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면 이 콜백 함수가 자동으로 이 배열의 원소수만큼 실행이 돼요. 지금 원소가 5개 있잖아요. 그럼 이 콜백 함수는 5번 호출돼요. 그러면서
요 앞 첫 번째 파라미터 V에는 배열의 원소들이 전달됩니다. I에는 배열의 인덱스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놓고 보면 이제 좀 전에 앞에서 봤던 거랑 결과가 똑같은 거죠. 이렇게요. 근데 약간의 그 일반적인 반복문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 포문은요. 요 1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진짜서 출력을 다 끝내야 다음 걸로 넘어가요. 이거를 하나하나 진짜 다 처리가 완전하게 끝나야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 딱 진행하다가 여기까지 출력했는데 요 사이에 컴퓨터가 일순간 렉이 걸렸다. 라고 하면 그때는 교통정지예요. 그 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복문은 요 원소를 진짜 하나하나 다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근데 우리 그 타이머 했을 때 기억나세요? 타이머 처리는 콜백 함수로 들어가는 처리의 대부분은요. 요 작업을 즉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작업해주세요라고 별도 공간에다 따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출력해주세요라고 이쪽으로 던져버리고 그냥 넘어가요. 출력을 하건 말건. 또 이거 출력해주세요라고 던지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출력이 안 됐더라도 이 포 이치는 계속해서 다음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비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빵이라고 칠게요. 빵 5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구니예요. 자, 일반적인 포문은요. 그 자바스크립트가 이 빵의 봉지를 자기가 지손으로 직접 까요. 그리고 그 봉지를 깐 다음에 바구니에 넣어요. 빵 봉지를 깐 다음에. 그래서 하나씩 그 다음 거를 봉지를 자기 손으로 직접 다 까면서 넣는 거예요. 다 까면서 여기다 바구니에다 넣어요. 그럼 봉지 까는 게 순간 좀 느려지면은 다음 거에 손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 봉지를 까서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근데 포이치는 얘네가 다 빵이에요. 바구니가 있어요. 중간에 사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그냥 빵을 얘한테 던져요. 얘가 봉지를 까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요. 근데 얘가 봉지를 깔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얘가 봉지를 까건 말건 그냥 다 던져요. 끝하고. 그럼 얘는 나중에 그걸 까건 말건 그냥 얘는 끝난 거예요. 자기 할 일. 그러니까 반복문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이 원소를 스캔하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죠. 한 명이 동작하는 게, 한 명이 이거 순서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2명이 동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원소 수만큼 빵봉지 까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나씩 다 던져요. 알았어. 자, 까서 넣어. 끝.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걸 이제 비동기 처리라고 해요. 이 A라는 사람이 빵봉지를 까건 말건 자바스크립트는 다음 걸 이미 얘한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던지니까 얘가 빵봉지를 어쩌면 얘네들은 거의 동시에 봉지를 깔지도 몰라요.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이 수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 이치로 탐색하는 게 탐색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일반적인 포문은요. 처리하다가 중단하고 싶으면 브레이크를 걸면 끝납니다. 근데 이 브레이크는 반복문 안에서만 통용이 돼요. while문이나 포문 안에서만 통용이 돼요.
근데 이 for each는 엄밀히 말해서 반복문은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함수죠. 함수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키워드는 이 함수 안에서는 쓰지를 못해요. 함수 안에서 처리를 중단하고자 할 때 쓰는 키워드는 리턴이라고 했죠. 자, 근데 아까 그렸던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포문은 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고 바구니에다가 빵을 까서 옮겨 담을 건데 한 명이 혼자 이래요. 까서 넣고 그다음 까서 넣고 까서 그러니까 얘만 중단시키면은 전체가 멈춰요. 근데 포이치는 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으면 이 다섯 개가 있으니까 빵 하나당 사람이 한 명씩 붙어요. 바구니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얘한테 주고 얘한테 주고 얘한테 주고 얘한테 주고 얘한테 줘요. 얘네가 지금 콜백 함수예요. 자, 그러니까 이 V가 20일 때, I가 3일 때니까 여기서네요. 0, 1, 2, 3이니까. 자, V가 40일 때, I가 3일 때 리턴, 처리 중단이라고 하면은 얘가 10, 20, 30, 40. 함수의 처리 중단은 얘만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다들 독립적으로 실행하니까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넣어요. 5명을 동시에 중단시키지는 못해요. 딱 그 하나만 중단해요. 그래서 이 for each는 반복을 수행하다가 중간에 멈추지를 못해요. 그냥 포문은 거북이 같은데 중간에 멈출 수 있어요. 얘는 겁나 빠른데 중간에 멈추지를 못해요. 이 for each가 기본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변형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실행하면은 I가 3일 때 반복을 중단했는데 그 다음 게 멀쩡히 실행을 해요. 중단할 수가 없어요. for each는. 딱 그 하나만 멈추는 거예요. 자, for each 자매품 썸입니다. for each 자매품 썸입니다. 썸은요. 이 콜백 함수 안에서 true를 리턴하면 이후 반복 처리를 중단합니다. 순환을 중단해요. 그래서 for each는 그냥 무조건 전체 탐색용. 썸은 중간에 중단할 때 쓰는 용. 반복 중단하고 4 안 나왔죠? 자, for each하고요. 썸 함수는요. ARR2.for each라는 함수 호출한 거예요. 함수의 파라미터가 콜백 함수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은 파라미터 준 거예요. 파라미터. 그러니까 for each라는 그냥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밑에도 요만큼은 콜백 함수는 파라미터 준 거예요. 그냥 썸이라는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자, for each와 썸의 공통점은 리턴이 없습니다. 리턴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구사항이 이렇게 배열이 있을 때 이 배열의 각 원소를 10배씩 값을 증가시켜야 된다. 리액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반복문인데요. 맵이에요, 맵.
자, 이 맵이라고 하는 콜백 함수는, 이 맵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마찬가지로 콜백을 받아요. 반복 조건은 다 똑같아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배열의 원소들이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인 i는 배열의 인덱스예요. 0, 1, 2, 3, 4가 돼요. 근데 이 맵 함수의 특이사항은 리턴을 받아요. 자, 이 헬로라고 하는 리턴은요, 원본 배열과 같은 길이를 갖는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지금 5개잖아요, 원소가. 그럼 헬로도요, 뭔진 모르지만 5칸짜리 배열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5개짜리. 헬로는 똑같이 5개짜리 배열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첫 번째 원소 10을 가지고 V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콜백 함수 안에서 뭔가 그 북치고 장구치고 값을 리턴해요. 자, V에다가 10을 곱했으니까 100이겠죠? 그 리턴한 거를 이 헬로에 똑같은 위치에다 갖다 넣어줘요. 자, 그 다음에 20을 갖고 들어와요. 거기에 10을 곱하면 200이 되죠? 자, 1번째 원소를 갖고 했으니까 얘는 여기다 갖다 넣겠죠. 그래서 이 콜백 함수가 리턴하는 값들을 원본 배열과 똑같은 위치에다가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래서 배열을 가공해서 똑같은 크기의 그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그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어줘요. 이거 리액트에서 진짜 많이 써요. 목록정이나 테이블 같은 거 출력할 때 무조건 나와. 그 li 태그 같은 거 처리할 때 무조건 나와요. 맵함수. 자, 화살표 함수잖아요. 화살표 함수의 블록 안에 로직이 한 줄밖에 없다면 블록 뺄 수 있죠. 리턴 뺄 수 있죠. 마지막 세미콜론 뺄 수 있죠. 그러면 아래처럼 이렇게 코드가 추락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아래 코드는 ARR5라는 배열을 갖고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항목이 각 원소에 10씩 곱한 값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100, 200 해서 500까지. 지금 여기 결과가 이 헬로와 월드를 출력하고 있다는 거에 주목하세요. 원본 배열을 가공해서 사이즈가 똑같은 새로운 배열을 만들 때 쓰는 게 맵입니다. 자, 그 다음 파인드입니다. 파인드 함수는요, 주어진 배열에서 내가 세운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값만 리턴합니다. 첫 번째 값을 리턴합니다. 만약에 내가 만든 조건을 못 찾으면 undefined가 반환돼요. 자, 이 find 함수에는 검색 규칙을 구현한 콜백 함수를 전달해야 됩니다. 요 파라미터에 요 원소가 전달이 돼요. V가 하나씩.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걔를 출력을 해봤어요. 그럼 처음에 5가 출력되겠죠? 자, 5가 짝수다. 조건 안 맞네요. else, return fails. 그럼 걔는 버려요. 자, 그 다음에 12를 갖고 들어와요. 12를 출력해요. 자, V를 2로 나눴더니 짝수다. 12는 짝수 맞죠? 그럼 true. true가 리턴되면은 그 12를 true가 리턴되면은 이 파운드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끝나요. 콜백 함수가 true를 리턴하면은 그때 그 V 값을 리턴합니다.
10이 나왔죠? 5, 12. 지금 여기서 출력하는 건 요 콘솔점 여기서 출력하는 거예요. 조금 보시기 편하게 코드를 좀 수정해 보면 V는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V는 한 다음에 달러 V. 여기 출력 형식을 조금 이렇게 가공하면은 숫자가 저렇게 무분별하게 나오는 건 좀 방지가 되겠죠? 네, 처음에 V가 5일 때 버리고 12일 때 짝수 맞으니까 12를 찾았다라고 치고 끝나는 거죠. 나머지는 안 봐요. 근데 이제 이런 코드 여기서 하나를 더 진행해 보면 지금 이건 제가 설명을 위해서 코드를 좀 자세하게 늘려서 쓴 거고 일단 주석 뺄게요. 출력하는 거 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출력했을 때 이제 12가 나올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짝수를 찾는 거니까. 그렇죠? 자, 지금 요 조건이 그 전에 이거부터요. 우리 연산자 할 때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냐면은 이 같다라는 거를 워낙 조건문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요거 자체가 비교 연산자라는 거를 이제 중간에 잊으시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어요. 우리 비교 연산자 할 때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들 결과를 다 변수에 담았잖아요. 같다, 다르다라는 것도 변수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르게 처리해 보면 콘스트 K는 이렇게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K는 5가 들어오면은 5 나누기 2의 나머지가 0이다. 거짓이죠? 그럼 K는 false가 돼요. 12면은 12를 2로 나눈 나머지는 0 맞죠? 오케이죠? 그러면 K는 true가 돼요. K 자체가 true 아닌 false니까 if는 빼버리고 return K라고 해도 충분히 돼요. 10이 나오죠. 자, 여기서 한번 더 줄여보죠. 어차피 얘가 얘고요. 요게 여기에 저장된 거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거죠. 그러면 K라는 변수 제껴버리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도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좀 전에 다시 얘기했던 거. 화살표 함수로 바꿔보죠. 펑션 지우고 요 사이에 화살표 들어가죠.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을 때 소바로 뺄 수 있다 그랬죠. 로직이 한 줄밖에 없네요. 괄호 생략, 리턴 키워드 생략, 세미콜론 빼고 괄호 닫고. 요즘 자바스크립트가 문법이 변태예요. 줄이다 못해서 진짜 이상하게 줄여요. 근데 요즘 이렇게 코딩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솔직히 겉멋 엄청 든 거예요, 이거. 근데 요즘 나오는 책이고 인터넷이고 다 이렇게 코딩돼 있어요. 어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그런 심산으로 막 책을 써요, 사람들이 진짜.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이게 유행이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진짜 대한민국 프로그래밍 쪽도요 되게 웃긴 게 누가 뭐 하나 좋다 그러면 우르르 다 글로 가요, 진짜. 외국 같은 경우는 저마다 자기네들이 주로 쓰는 거 그냥 계속 그거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뭐 좋다 그러면 이거 버리고 그냥 우르르 가요, 진짜. 그래서 코딩하면서 유행에 되게 민감해야 돼. 자, 요거는 제가 잠깐 띄워놓을게요. 따로 필기를 한번 해놓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제 파일 하는데 내용 만만치 않죠, 오늘 거. 그래서 이 오늘 수업 내용의 요 함수들을 면접 때 물어보는 회사도 꽤 많아요. 자바스크립트 주로 다루는 회사들은. 반밖에 못 봤네, 이제. 네. 유인철도 내용 엄청 많네.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보죠. 1시간 안에 다 안 끝날 것 같아요. 자, 배열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원소를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RR7에서 짝수들만 추려서 D1이라는 배열에다 넣을 거예요. 그럼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이 ARR7의 길이만큼 반복을 돌겠죠. 그럼 ARR7의 i번째라고 하면은 요 원소 하나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i번째 원소가 짝수인지 검사를 해요. 짝수라면은 그 i번째 원소를 D1에다 푸시. 푸시는 맨 뒤에다가 원소를 추가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열에다가 푸시하면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하면 짝수만 추려집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요거 코드 하나만 더 설명하고 그만할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포이치를 쓰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배운 거. 포이치도 이 배열의 원소를 다 V라는 값으로 스캔하는 거잖아요. 포이치 함수도 이 각각의 원소들이 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 수만큼 여기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V가 짝수면은 V를 푸시해라 라고 하면은 짝수만 또 추려 넣을 수 있어요. 아까보다 조금 심플해지죠? 얘 또 짝수만 추려냅니다. 자, 마지막. 필터 함수는요. 필터 함수는 요 배열을 가지고 원소수만큼 반복을 합니다. V가 원소고요. I는 인덱스고 ARR은 이 원본 배열을 매번 일로 넣어줘요. 일단 웬만해선 V만 쓰면 돼요. 그래서 이 콜백 함수 안에서 true를 리턴하면은 그 V를 D3에 담아요. false를 리턴하면 걔를 버려요. 자, 5는 홀수니까 false, 5 버렸고요. 12는 짝수니까 true, 그럼 12가 1로 저장돼요. 8도 짝수니까 8도 D3에 저장돼요. 131은 버리고 44는 짝수니까 D3에 저장해요. 그래서 D3가 이렇게 배열이 돼요. true를 리턴하는 V만 D3에 담아줘요. 아까 지워버린 주석들 볼게요. 자, 그래서 V하고 I하고 ARR을 각각 한 번씩 출력을 해본 거예요. 자, true가 리턴되면은 V는 리절트, 여기 리절트 D3예요. D3 배열의 원소로 저장이 됩니다. D3 배열의 원소로 저장되고 true를 리턴하더라도
그 트루를 리턴하더라도 이 ARR 라인의 모든 원소를 탐색하기 전까지 종료가 안 돼요. 아까 파인드는 트루 리턴하면 그 순간 딱 멈춰버렸는데 얘는 다 탐색을 하고 끝나요. 그래서 트루를 리턴하는 조건에 맞는 모든 항목들을 D3에 담아줘요. 그래서 처음에 V가 5일 때, 12일 때 원소를 다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D3에 출력된 게 짝수만 추려진 거죠. 자, 요것도 한번 복사해서 제가 코드 한 줄짜리로 또 옮겨볼게요. 불필요한 거 주석 빼고. 자, 얘도 화살표 함수. 여기서도 요 조건이 참일 때 true를 리턴해라라고 하면은 여기도 아까처럼 리턴 이렇게 추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리턴문이 한 줄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버리면은 훨씬 더 간단하죠. 자, 이게 ARR 9에서 짝수만 추려내는 코드가 돼요. 자, 일단 이번 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일단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교시 시작하기 전에 그 다시 설명 드려야 되는 게 있으면 그때 말씀을 해주세요. 자, 다음 내용은 이제 배열을 정렬하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이제 정렬에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다른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죠. 그게 이제 배열에 sort라고 하는 기능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 함수를 그냥 호출하면은 기대했던 거랑 좀 다르게 동작해요. 자, 얘를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정렬 결과가 좀 기대한 거랑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배열의 모든 원소를 문자열로 취급해서 정렬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글자 정렬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1 다음에 2가 아니라 1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를 다 그냥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앞에 뒤에 자릿수가 몇 개가 오는지는 그 다음 얘기고요. 이렇게 다 갖다 놓은 다음에 이제 2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정렬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 sort 함수에 콜백을 줍니다. A하고 B를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콘솔에다 찍어봤는데 요 원소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막 전달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그 정렬 기준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시냐면요. A랑 B가 있는데 여기서 양수를 리턴하게 되면은 A가 B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음수를 리턴하면은 B가 A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이게 꼭 숫자일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첫 번째 원소가 사과, 두 번째 원소가 바나나, 세 번째 원소가 딸기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의 규칙을 또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수를 리턴하면은 앞에 게 더 큰 거고 음수를 리턴하면 뒤에 게 더 큰 거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순서대로 정렬이 되죠. 역순 배치. 배열에 대해서 리버스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얘는 잘 동작해요. 역순을 이렇게 배치를 해줘요.
배열 처리하면 제일 끝판왕입니다. 이게 배열 원소 갖다가 평균 내라는 거 혹은 합계 내라는 거 할 때 되게 많이 쓰여요. 일단은 이거를 축약해서 표현을 해보면요. 자, 제가 밑에다 그냥 결과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의 합계를 내고 싶어요. 콘스트 썸은 ARR 12점 리듀스 파라미터가 ACC랑 그 다음에 커런트 그쵸? 이렇게 한 다음에 ACC 플러스 컵 콘솔점 로그 썸 하면은 합계가 떠요. 그래서 평균을 내라 그러면은 요 리듀스 함수 호출한 결과에다가 ARR 12점 랭스로 나눠라 라고 하면은 평균이 그냥 한 번에 나와요. 이 함수가 돌아가는 게 되게 특이해요. 자, 배열의 원소는 1, 2, 3, 4, 5예요. 리듀스라는 함수에 콜백 함수를 지정을 하는데요. 콜백 함수를 지정을 하는데 일단 파라미터 이름은 여기서는 제가 그 풀 네임을 다 적었어요. 어차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A, B, C라고 하셔도 아무 지장 없어요. 변수 이름 정해주시는 거예요. 파라미터는. 자, 첫 번째 파라미터는요. 직전 콜백의 리턴 값이에요. 그 다음에 커런트 밸류는 이번 회차에 탐색되는 배열 원소고요. 인덱스는 배열 원소의 인덱스. 어레이는 원본 배열. 요 두 개는 생략 가능해요. 동작하는 게요. 처음 실행되면 최초 실행 시에 첫 번째 파라미터에 0번째 원소인 1이 전달이 돼요. 얘가 1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커런트 밸류에는 그 다음 원소인 2가 전달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죠? 그러면 여기서 전달된 값을 한번 출력을 해봤잖아요. 콘솔점 로그는 일단 제끼고 여기서 지금 요 두 개를 더해서 리턴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리턴을 하면 처음에 1하고 2가 왔으니까 그 다음 3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한 턴이 끝나요. 그럼 그 다음 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리턴한 애가 1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3이 커런트 밸류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3하고 3을 받았으니까 더한 걸 또 리턴하면 그 다음에 6이 리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6이 그 다음에 또 1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4가 커런트 밸류로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또 더했죠? 6하고 4였으니까 더하면 10이 되겠죠? 그 10을 리턴하면 그게 1로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5가 1로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최초 첫 번째에만 하나, 둘 이렇게 하나씩 주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리턴하는 애가 계속 첫 번째 파라미터로 되돌아와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하나씩 탐색하면서 나머지 것들이 계속 두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전 결과값을 누적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실행부터 이 첫 번째 파라미터의 이전 회차에서 리턴한 값이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커런트 밸류에는 두 번째부터 순서대로 매 실행 회차마다 다음 원소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얘를 써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원소 합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콘솔.log로 로그로 출력되는 걸 보면은 처음에 1하고 2가 들어와요. 1하고 2가. 여기부터 1번째니까 인덱스는 1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더한 값이 여기로 들어오고 그 다음 원소가 커런트 밸류로 들어오고 요 두 개를 또 더한 게 다음 첫 번째 다음 원소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누적이 돼요. 얘를 누산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파라미터 생략하고 인덱스하고 어레이는 잘 안 쓴다고 했으니까 빼고 파라미터 이름을 좀 간략하게 ACC, CUR 이렇게 정해서 어차피 더한 거 리턴하는 건 콘솔.log 로그 빼고 더한 거 리턴하는 거니까 리턴 키워드 빼고 괄호 생략하면은 이렇게 출력되겠죠 또. 자,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1회차 실행 시에 무조건 하나, 두 개가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얘한테 내가 초기 값을 정해주고 커런트 밸류가 이 원소를 그냥 첫 번째 거부터 순서대로 받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리듀스 함수의 콜백 함수 다음에 두 번째 인자 0이죠 지금 두 번째 인자로 이 첫 번째 파라미터의 초기 값을 설정해요. 그럼 얘가 처음에 0으로 들어와요. 여기 0이라고 잡았으니까. 그러면 커런트 밸류에는 배열의 0번째 요소부터 전달돼요. 그러니까 아까 코드 같은 경우는 얘가 아까 봤을 기본 처리는 얘가 이렇게 처음에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오는 건데 특별한 처리를 이렇게 두 번째 값을 정해주면은 얘가 무조건 이렇게 배열이 전부 커런트 밸류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배열의 원소가. 그리고 이 첫 번째 파라미터는 0이라고 잡아준 게 처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요 리턴 값이 계속 뺑뺑이 도는 거죠. 자료 구조가 복잡하면 또 이거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밑에 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를 했던 건데요.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그 코비드 19의 확진자 현황을 표현한 그 제이슨 배열입니다. 그러면 요 기간 동안 전체 확진자 수와 평균 확진자 수는 얼마인가? 이걸 문제로 내면은 처음에는 거기다 이렇게 풀어요. 리듀스를 알기 전에 이렇게 풀어요. let sum은 0 해서 for let i는 0부터 i는 코비드 19의 length i 플러스 플러스라고 한 다음에 sum 플러스 equal 코비드 19의 i번째라고 하면은 요 제이슨 객체 하나죠. 이거에 액티브를 더해라. 그럼 sum이 이제 전체 합산이죠. 평균은 sum을 배열 길이로 나눠야죠. 코비드 19점 length라고 해서 나누면 구해져요. 근데 이게 이제 리듀스가 가미가 되면 배열의 원소가 숫자일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숫자일 때는 그 첫 번째 초기 값을 잡아줄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거는 객체잖아요, 통째로. 여기에서 요것만 뽑아서 합산을 내야 돼요. 얘를 만약에 두 번째 파라미터를 안 줬다면 첫 번째 파라미터는 요 제이슨 객체가 통째로 들어올 거예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요 제이슨 객체가 통째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ACC.액티브 플러스 컬.액티브를 리턴해라라고 코딩하면 요 값이랑 요 값이랑 더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회차에서는 요 다음 제이슨이 여기로 들어오고 여기서 리턴한 게 1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컷.액티브라는 코드는 여전히 유효한데 ACC는 이미 이거 두 한 합산 숫자 값이 돼버렸다고요. 그럼 ACC.액티브라는 게 성립이 안 되죠. 그럼 에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를 스캔해서 결과를 도출할 때는 첫 번째 파라미터를 강제로 숫자로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은 ACC에 0으로 들어오고 얘가 이제 컬가 되는 거죠. 그럼 0 더하기 426. 그럼 이 합산한 결과가 다음번 ACC로 들어오고 그 다음 이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쉽게 나오죠. 실제로 되게 많이 쓰이는 게 저번에도 이거 한번 찾아서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 비밀번호 뭐였지? 됐다. 자, 네이버 쇼핑에서 그냥 임의로 아무거나 그 장바구니에 담아볼게요. 메뉴가 42%나 써있래? 장사가 좀 안 되나 보다. 오. 자, 이거 뭐 장바구니에 담으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바구니에 담기면은 개발자 도구 열어서 새로 고침 해볼게요. 어딘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건 메뉴인 거고. 네. 여기 있네요, 지금. 이게 요 제이슨이 이 장바구니 지금 담아놓은 거예요. 전체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상품이 3개인데 상품 개수 3개고 이게 제 회원 1년 번호인가 봐요. 저 네이버 멤버십 지금 쓰고 있거든요. 자, 스토어. 0번째 스토어의 아이템 카운트 1, 토탈 프라이스 14만 9천 원. 네, 전체 상품이 14만 9천 원, 배송비 3천 원, 딜리버리 3천 원, 그 다음에 할인 예상 금액 3만 원. 나오죠? 그럼 주문 금액 12만 2천 원이라는 데이터는 없네요. 여기서 제가 계산해서 뽑아야 되나 봐요. 자, 14만 9천 원. 그 다음에 요거 갖다가 또 그 다음 쇼핑몰. 집에서 고구마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냄비가 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자, 뭐 여기에 관련된 정보가 있고 그 다음 정보가 또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이슨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자, 이렇게 제이슨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요거를 합산하라고 하면 전체 주문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내야 된다라고 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제이슨에는 요거밖에 안 들어왔어요. 백엔드는 프론트엔드한테 이런 거를 줍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전부 객체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프론트는 그거 받아서 알아서 반복문 돌리면서 스캔 떠갖고 결과를 도출해내야 돼요. 실제로 엄청 많이 쓰여요. 리듀스 같은 경우. 뭐 맵이나 썸 이런 것도 만만치 않게 많이 쓰이지만 제가 봐선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리듀스예요. 자, 이번 퀴즈 요거까지만 할게요. 예, 요거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외 처리 들어가죠.
녹화가 안 됐네. 자, 여기부터 다시요. 자, 신텍스 에러, 문법 에러예요. 그 코딩상의 실수이기 때문에 수정 안 한 프로그램이 동작하지도 않아요. 근데 런타임 에러는 프로그램 작성 과정에서 논리상의 오류로 미처 대응하지 못한 상황. 처리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이 중간에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HTML 파일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다가 문법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은 화면상에 버튼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버튼 눌러도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해요. H상초 실행할 시도조차도 못해요. 근데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면은 버튼 몇 개 누르면 동작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멈춰버려요. 실행 도중에 멈추는 게 런타임 에러예요. 자, 상황을 가정해 보죠. 자, 일단은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코드예요. 콘스트 K는 123.4567이라고 했을 때 K.to 픽시드 하고서 2라고 하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해요. 강제로. 저게 그런 기능입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코드가 잘 나가다가 점이 나오면 왼쪽 게 무조건 객체라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뒤에 거는 그 객체에 속해 있는 메서드. 메서드라 하면 함수죠. 그렇죠? 자바스크립트 코딩하다가 에러가 나는 것 중에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요. 이 앞에 붙은 객체가 undefined인 경우예요.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을 갖다 놓고 그 안에 들어있는 뭔가를 꺼내라고 하면은 K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 리가 없잖아요. 대체로 우리가 HTML 태그를요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가져와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태그에 HTML 속성을 제어하거나 CSS 프로퍼티를 바꿔치기 하거나 그런 식의 코딩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런 걸 처리하는 게 이 메서드가 있고요. HTML 속성 같은 경우는 set attribute라는 메서드로 속성 값을 바꿔요. 속성이 attribute잖아요. 그러면 이 태그를 가져올 때 우리는 어떻게 가져오느냐? 뭐 여기 계신 분들은 CSS 다 하실 테니까 CSS 선택자를 통해서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하면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취업당 학생들한테 CSS 못하면은 자바스크립트 손도 못 댄다고 맨날 그렇게 강조하는데 애들이 CSS를 그렇게 하기 싫어요. 자, 어쨌건 이런 식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div id는 클래스는 헬로고 이거 뭐 나중에 다 밑에서 나올 거예요. div 클래스는 월드다. 그럼 얘를 스크립트 안에서 가져올 땐 콘스트 차일드는 도큐멘트 점 쿼리 셀렉터. 쿼리라고 하는 게 지르이한다는 뜻이거든요. 셀렉터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셀렉터예요. CSS 선택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요. 헬로 안에 월드 이렇게. 이러면은 요 div 태그가 얘가 돼요. 이거는 대충 그냥 맥락으로 따라보면 이제 오히려 이게 더 쉬우시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차일드를 가지고 child.class list.add 하고서 테스트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CSS에 클래스 적용할 때 우리가 띄어쓰기로 여러 개 주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저 헬로월드 ABCD는 마이크가 뭔데? 클래스 리스트라는 배열로 들어와요. 이게 좀 매칭이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삑사리가 난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애를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child는 이게 아니고 정의되지 않았다. undefined가 돼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child라는 녀석은 존재하지 않는 녀석이에요. 지금 이 코드 안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걔한테 클래스 리스트를 줄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가장 많이 겪는 경우가 undefined 객체에 점 찍고서 뭐 접근하는 경우. 이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에러예요. 자, 하나 더. 그러면은 웹브라우저에서는 여기가 에러라고 찍어주거든요. 여기가 에러라고 찍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에러 메시지가 그렇게 나요. undefined의 프로퍼티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영어로 메시지가 그렇게 나와요. undefined의 프로퍼티를 세팅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에러 잡는 거 익숙하시지 않은 경우가 그러면서 이제 웹브라우저에 10번째 줄 에러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만 보더라고요. 근데 그 에러 메시지의 뜻은 이 차일드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차일드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차일드를 만든 쪽, 그 밑줄을 봐야 돼요. 에러를 붙여요. 웹브라우저는 여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원인은 그 밑줄에 있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한번 에러 나기 시작하면 에러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짚어주질 않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원래 코드로 돌아갈게요. 그런 상황을 제가 가정을 한 거예요. 여기 반복문이 지금 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목소리 녹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마이크 저기 있어서 최대한 크게 지르고 있긴 한데 자, 반복문으로 도는데요. 지금 배열이 0, 1, 2죠. 0, 1, 2죠. 그러면은 데이터의 0번째에 대한 투피시드 얘가 점수인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붙이라는 얘기거든요. 1.00 그 다음에 i가 1이 되면은 2에 대한 투피시드 2.00 그 다음에 3이면은 여기 3에 대한 투피시드 3.00 그렇게 되죠. 그럼 i가 또 1 커지면 그 다음은 더 이상 원소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데이터의 i버튼은 undefined예요. 그럼 undefined에 대한 투피시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뻗을 거예요. 뻗으면 여기까지 못 와요. 프로그램 자체가 다운되니까. 실행을 해볼게요. 그쵸? cannot read properties of undefined. undefined의 프로퍼티를 읽을 수 없다. 웹브라우저에서도 메시지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속성, 투픽시드. 그럼 이걸 보면은 이 투픽시드라고 하는 프로퍼티 얘를 쓰려고 했는데 얘를 쓰려고 한 주체가 undefined예요. 그러면서 웹브라우저에서는 친절하게 여기 16이라고 옆에 16이라고 라인 번호까지 찍어줘요. 그럼 다 여기만 가요. 이걸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강제로 에러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코드밖에 안 나온 건데 사실 이거는 if문을 쓰건 아니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거죠. 여기를 data.length로 바꾸는 거죠. 제일 좋은 해결 방법.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에러는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까지 배운 코드로 커버가 돼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 상황이
아까 사용자 입력 값으로 뭘 한다거나 통신하는데 갑자기 랜선 확 뽑아버린다거나 그렇게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겁니다. 좋은 게 있네요. 자, 어제 오늘 여러분들 핸드폰에 깔린 카카오톡은 에러 난 적이 절대 없습니다. 카카오톡 서버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도 얘는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에러 나고 있다고 지금 다 커버치고 메시지 뱉잖아요. 최소한. 최소한 안내 메시지는 뿌려주잖아요. 그 정도 커버는 쳐줘야 된다고. 핸드폰 자체가 벽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라는 문법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설명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말로 드릴게요. 에러가 프로그램이 동작하다가 에러가 날 거로 예상되는 부분을 트라이라는 블록으로 감쌉니다. 이 트라이 블록은 반드시 캐치랑 세트입니다. 파이널리는 필요 없으면 안 내셔도 돼요. 자, 그러면 트라이 블록을 하다가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면 파이널리를 수행하고 빠져나가요. 근데 만약에 트라이 블록을 수행하다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면은 캐치로 그 순간 띄워요. 여기는 요 밑에는 하지도 않고 여기 하다가 에러 나면 캐치로 띄워요. 그럼 이 캐치는 일종의 함수예요. 파란색으로 전달되는 요 ERR이라는 객체는요. 에러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예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서 에러 이름과 에러 메시지 이런 것들을 처리한 다음에 사용자한테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좀 이따 다시 시작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띵 보여주는 거예요. 캐치가 수행된 다음에는 파이널리를 뜹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널리는 에러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돼요. 자, 이렇게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트라이 캐치 넣기 전에요. 실행하면 자, 에러 나고 뻗었고요. 마지막에 프로그램 종료라는 멘트 안 나옵니다. 왜냐면 프로그램이 뻗었기 때문에. 근데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를 묶으면요. 자, 처리하다가 에러 발생. 요거는 지금 여기서 출력한 거예요. 직접 출력해 준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죠. 제일 큰 차이는 에러가 나도 프로그램이 뻗지 않아요. 이게 보통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은 그 AJAX 처리할 때 많이 써요. 프론트엔드가 이제 백엔드랑 그 데이터 주고받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백엔드랑 통신하는 처리를 넣어요. 백엔드랑 통신하는 처리를 넣어요. 그러면은 우리 카카오톡 프로그램이 핸드폰에 깔려있는 카카오톡 프로그램이 그 메시지를 보내는 처리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여기 끼는 거죠. 이게 웹이라고 치면은 에러 상황이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가 404. 보통 이 에러는 숫자로 와요. 무슨 의미인지. 404는 페이지 낙하운데요. 그러니까 100% 우리가 URL 코딩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403 혹은 400 이런 것들은 권한 없음이에요. URL을 폴더까지만 넣는데 폴더까지 넣으면 보통 그 안에 있는 index.html 찾잖아요. 그 안에 인덱스 파일이 없는 거야. 그럼 403이라고 떠요. 에러가. 그거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어요. 그 URL 잘못된 거는 파일을 맞춰주거나 인덱스 파일 없으면 넣어주면 되죠. 근데 에러가 500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어요. 에러 내용. 이거는 우리가 주어탁해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접속하려는 백엔드가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상황. 이건 프론트가 주어탁해도 못해요. 백엔드가 고쳐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제 오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그냥 프로그램 뻑해 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그 죄송합니다. 요청에 실패했으니까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주세요. 뭐 그렇게 궁지를 띄워야겠죠. 그런 거 처리하는 문법입니다. 이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가 이제 우리는 AJAX 처리할 때 엄청 많이 쓸 거고요. 그리고 그 폼 태그의 그 입력값 검사할 때도 저는 트라이 캐치 파이널 형식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값 막 처리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은 사용자한테 에러 메시지 띄우는 걸 캐치로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관되게 이제 에러 메시지 처리하는 걸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하니까 이 코드부터는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업무할 때 쓰는 코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는 사실 다 이론인데 여기부터 나오는 코드들은 어떻게 보면 자바스크립트만 전문적으로 코딩하시는 분들이 이런 스타일의 코딩에 동의를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원래는 이제 자바 개발자에서 넘어온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되게 반가웠어요. 자바랑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실제로 이제 리액트나 그런 데서 이런 코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더 좀 실전에 좀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 용이한 내용들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요거까지만 진행할게요. 이 에러 캡처라는 것부터는 일단은 얘기가 좀 결이 다르니까 여기까지 이제 개념 설명만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아마 다음 시간까지 진행하면 이론이 완전히 끝날 거예요. 오늘 취업반 친구들 리액트 처음 이제 게시를 했는데 재밌어 하더라고요. 자, 북한은 이제 끄고